2001년 7월 이전 32세의 김은정 씨는 여느 때처럼 한라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오전 7시 45분 그녀는 탐방 안내소 방문 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또렷한 필체로 남기며 정상까지만 갔다가 내려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이 깊도록 김은정 씨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신고 후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었지만 그녀의 흔적은 아주 작은 것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한라산이 그녀를 통째로 삼켜버린 것 같았습니다. 3년 후 한 바위 틈에서 등산화 한 짝과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작은 SD카드가 발견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과연 그날 한라산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날의 흔적을 따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2001년 7월 15일 토요일, 서늘하고 상쾌한 아침 공기 속에서 김은정 씨는 여느 때와 같이 등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등산화 끈을 단단히 묶고 작은 배낭에 물과 간단한 간식을 챙겼습니다. 32세의 김은정 씨는 제주시의 한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성실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주말마다 항상 등산을 즐겼으며 대부분 혼자 다녔다고 합니다. 등산 동호회 같은 단체 활동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전 6시 30분경 김은정 씨는 집을 나섰습니다. 집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그녀를 본 이웃 주민의 말에 따르면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붉은색 재킷에 청바지, 등산화 차림이었으며 특별히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는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몰려들기 전에 조용한 섬이었고 등산 인구도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라산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한적했습니다. 김은정 씨처럼 혼자 등산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좋은 환경이었죠. 그날 아침 날씨는 유난히 상쾌했다고 전해집니다. 여름이었지만 새벽 기온은 20도 안팎이었고 시원한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김은정 씨가 가장 좋아하는 날씨였습니다. 그녀는 원래 더위를 싫어했기에 이른 아침에 등산을 특히 즐겼습니다. 한라산 탐방 안내소에 도착한 김은정 씨는 오전 7시 45분경 입산 기록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전자 출입 시스템이 없어 이름과 연락처를 직접 손으로 써야 했습니다. 기록부에 남겨진 그녀의 필체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입산 기록부는 날짜별로 나뉜 두꺼운 장부였는데 김은정 씨가 남긴 기록을 보면 김은정 32세, 제주시 거주라는 이름과 나이, 주소, 그리고 연락처가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필체는 평소처럼 단정했으며 불안하거나 초조한 기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탐방 안내소 직원의 기억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정상까지만 갔다가 바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는 그녀에게 특별한 계획이나 다른 목적지가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코스를 따라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올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안내소 직원은 김은정 씨가 토요일이나 일요일마다 어김없이 나타나는 단골 등산객이라 얼굴이 익숙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날 김은정 씨의 옷차림을 다시 살펴보면 붉은색 바람막이, 재킷에 청바지, 갈색 등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배낭은 당일 산행용으로 흔히 쓰이는 작은 검은색 배낭이었습니다. 장거리 산행을 위한 특별한 장비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8시 정각 김은정 씨는 등산로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름 아침의 맑은 공기가 그녀의 배를 가득 채웠을 겁니다. 고요한 산길에는 새소리와 바람소리만이 들렸을 테고 그녀는 평소의 리듬에 맞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을 것입니다. 7월의 한라산은 녹음이 짙어 등산로 양옆으로 우거진 나무들이 터널을 이루고 간간히 들려오는 새소리는 등산의 즐거움을 더했을 겁니다. 김은정 씨는 이런 자연의 소리를 즐기며 조용히 걸음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등산로 초입에서는 다른 등산객들도 간간히 보였지만 김은정 씨는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평소처럼 자신만의 속도로 산을 올랐습니다.
동료들의 증언대로 그녀는 산에서도 조용히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편이었습니다. 오전 9시경 김은정 씨는 첫 번째 쉼터를 지났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평소 등산 패턴에 따르면 이곳에서 잠시 멈춰 물을 마시고 간단한 간식을 먹으며 다음 구간을 준비하곤 했습니다. 그날 날씨는 점점 맑아졌습니다. 새벽의 서늘함은 사라지고 나뭇가지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었지만 아직 한여름의 무더위는 아니었습니다. 등산하기에 가장 좋은 상태였죠. 김은정 씨의 평소 산행 시간을 고려하면 정상까지는 약 3시간에서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산 시간까지 포함하면 총 7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오전 8시에 출발했으니 늦어도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는 하산을 마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김은정 씨를 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범하게 시작된 주말 산행이 30년이 넘도록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등산로를 걷고 있는 김은정 씨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산이 그날 자신을 영원히 품에 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채 익숙한 길을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으며 주변의 자연을 만끽하고 있었을 겁니다. 오후 5시가 넘도록 김은정 씨는 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등산 패턴을 잘 아는 가족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김은정 씨는 늦어도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는 집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김은정 씨의 아버지 김보영 씨와 어머니 박영숙 씨는 딸의 안전을 걱정하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간은 저녁 6시 30분경이었습니다. 63세의 김보영 씨는 은퇴한 공무원이었고 61세의 박영숙 씨는 주부였습니다. 부모님은 딸의 등산 일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관할 경찰서는 즉시 최준호 형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41세의 최 형사는 산악 실종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본 베테랑이었지만 이 사건은 다른 실종 사건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녁 7시경 해가 지기 시작하자 첫 수색팀이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등산로를 따라 정상까지 오르며 김은정 씨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오갔고 수색대의 외침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은정 씨, 들리면 대답해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산의 정적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7월의 한라산은 밤이 되면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정상 부근은 더욱 추워지죠. 만약 김은정 씨가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저체온증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상 부근까지 올라간 수색팀은 경악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남겼을 법한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배낭, 물병은커녕 뚜렷한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가 이 산에 오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등산로는 비교적 잘 정비되어 있어 길을 잃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김은정 씨는 한라산을 여러 번 오른 경험, 많은 등산객이었기에 길을 잃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수색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산악구조대까지 합류하면서 수색은 더욱 본격화되었지만 김은정 씨의 행방을 가리킬 단서는 여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고 수색대의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날이 밝자 가족들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막 제대하고 제주로 돌아온 김은정 씨의 남동생 김성훈 29세. 씨도 누나의 실종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왔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걱정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누나는 이런 일로 가족들 걱정시킬 사람이 아닌데 김성훈 씨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누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했기에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실종된 날에 다른 등산객들의 목격담이 서로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10시경 정상 근처에서 붉은 재킷을 입은 여성을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오후 1시경 하산하는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증언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확실하지는 않다고
덧붙였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너무 멀었거나 다른 등산객들과 구별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명확한 증언은 없었습니다. 등산로 곳곳을 샅샅이 뒤진 수색팀은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김은정 씨가 자주 이용하던 쉼터에서도 그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보통 등산객들은 쉼터에서 쉬면서 무언가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둘째, 김은정 씨가 특히 좋아했던 전망대에서도 단서가 없었습니다. 동료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그 전망대에서 경치를 감상하며 쉬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날은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한 점은 정상 부근에서도 김은정 씨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구간들이 있는데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최준호 형사는 이 상황에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 산에 오르긴 한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입산 기록부에는 분명 김은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필체도 그녀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수색 이틀째, 그들은 수색 범위를 넓혀야 했습니다. 주요 등산로뿐만 아니라 김은정 씨가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반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까지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김은정 씨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의 불안은 날마다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숙 씨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침착하던 아버지 김보영 씨도 이번만큼은 눈에 띄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랜 공직 생활로 이런 상황에 익숙할 법도 했지만 자기 딸의 일이 되니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습니다. 수색 3일째, 작은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발 자국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드러운 흙 위에 남은 발자국으로 김은정 씨가 신었던 등산화와 패턴이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자국 역시 명확한 증거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등산화를 신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린 후라 발자국의 형태가 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자국은 수색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주 등산로를 벗어나 다른 길로 갔을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발자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더욱 정밀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색이 본격화되면서 경찰은 그날 한라산을 올랐던 다른 등산객들을 찾아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흥미로운 증언들이 나왔지만 이 증언들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목격자는 부산에서 제주로 여행 온 45세의 박상우 씨였습니다. 박 씨는 사건 당일 오전 11시경 정상 부근에서 붉은 재킷을 입은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입었던 옷 색깔과 일치했습니다. 박상우 씨의 진술에 따르면 그 여성은 혼자 있었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바위에 앉아 무언가를 먹고 있었는데 거리가 꽤 멀고 다른 등산객들도 많아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성은 별다른 이상한 기색 없이 평범한 등산객처럼 보였지만 혼자 있었다는 점이 조금 눈에 띄었다고 박상우 씨는 진술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은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27세의 여대생 오미선 씨는 오후 1시경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오 씨는 그 여성이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했다고 기억했습니다. 처음에는 길을 잃은 줄 알았어요. 등산로에서 벗어나서 주변을 두리번거렸거든요. 도와줄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는데 그 여성이 먼저 등산로 쪽으로 다시 걸어갔어요. 이것이 오미선 씨의 증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언들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박상우 씨는 김은정 씨의 사진을 보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미선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는 카메라가 달린 휴대폰이 막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고 산간 지역에는 CCTV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물증이 부족했습니다.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박상우 씨가 목격한 오전 11시와 오미선 씨가 목격한 오후 1시 사이에는 이 시간에 공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그 여성이 김은정 씨가 맞다면 그녀는 그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정상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김은정 씨의 평소 등산 패턴과 맞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목격자를 찾기 위해 언론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신문의 사회부 기자 이지연 34세 씨가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취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자의 보도로 이 사건은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라산에서 사라진 여성, 그녀는 어디로 갔나?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리자 전국 각지에서 제보 전화가 쏟아졌지만 대부분은 추측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였습니다. 신문 보도 후 추가 목격자들이 더 나타났지만 그들의 증언 역시 모호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전 9시경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오후 3시경 하산하는 여성을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주목받았던 증언은 지역 주민인 60세 강철수 씨의 것이었습니다. 강 씨는 오후 4시경 산 아래쪽에서 한 여성이 황급히 내려오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서둘러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 씨의 증언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목격 장소가 일반적인 하산로와는 다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시간은 이미 가족들이 김은정 씨의 귀가를 걱정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만약 김은정 씨가 맞다면 왜 집에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이 모든 증언이 비슷한 여성이라는 모호함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틀림없이 김은정 씨였다고 확언하지 못했습니다. 2001년이라는 시대적 한계도 한몫했습니다. 카메라폰이 출시되기는 했지만 화질이 낮고 가격이 비싸 누구나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등산객들이 항상 사진을 찍는 문화도 당시에는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남을 기회가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준호 형사는 이런 상황에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은 실종자의 동선을 어느 정도 추적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기록부에 이름을 남긴 것 외에는 김은정 씨의 확실한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어떻게 흔적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최 형사는 수십 년의 경찰 생활 동안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동료들에게 토로했습니다. 가능성 1. 김은정 씨가 자의로 잠적했을 가능성. 하지만 이 가설에는 여러 반박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김은정 씨는 가족과 관계가 좋았고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져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한 김은정 씨의 은행 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흔적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도 사건 당일 이후로는 전무했습니다. 만약 계획된 잠적이라면 최소한 생활비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사고였습니다. 길을 잃고 조난을 당했거나 실족했을 가능성. 하지만 이 경우에도 개인 소지품이라도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수색 범위는 점점 넓어졌습니다. 정상 부근뿐만 아니라 계곡과 절벽, 심지어 동굴 내부까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씨는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가족들은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매일같이 기자들이 찾아와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웃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숙 씨는 제발 우리 딸이 어디 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라고 애원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증언이 나타났습니다. 한라산을 자주 오르던 지역 등산객 김동철 씨가 그날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김동철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오후 2시경 정상 부근에서 살려주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동철 씨는 정확한 방향이나 거리를 특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산에서는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알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다른 등산객들의 장난이라고 생각해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증언이 나오자 수색팀은 다시 정상 부근을 집중적으로 수색했습니다. 김동철 씨가 들은 소리가 김은정 씨의 구조 요청이었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씨 실종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은 급증했습니다. 이지연 기자의 지속적인 보도로 이 사건은 한라산 실종 미스터리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평범한 여성 직장인의 실종이 이토록 큰 관심을 받는 것은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수색 규모도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산악구조대, 심지어 군 병력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첫 일주일간은 하루에 500명이 넘는 인력이 동원되어 일주일 내내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색팀은 한라산을 구역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수색했습니다. 주요 등산로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잘 가지 않는 계곡과 암벽지대까지 탐색했습니다. 헬리콥터까지 동원되어 공중수색도 병행되었습니다. 한라산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가끔 김은정 씨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대부분 다른 등산객이 떨어뜨린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수건, 플라스틱 물병, 과자 봉지 등이 발견되었지만 모두 김은정 씨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실종 3일째에 단서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상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신발 자국과 비슷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부드러운 흙 위에 남은 발자국으로 김은정 씨가 신었던 등산화와 패턴이 유사했습니다. 발자국을 발견한 것은 베테랑 산악구조대원이었습니다. 그는 이 발자국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비가 온 뒤에 찍힌 것 같아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만약 김은정 씨의 발자국이 맞다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자국 역시 명확한 증거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브랜드, 같은 모델의 등산화를 신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린 후라 발자국의 형태가 완벽하게 선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이 석고를 부어 본을 떴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발자국이 발견된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팀은 주변 지역을 더욱 정밀하게 조사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길을 잃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발자국이 어디로 이어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주변 지형이 암석지대라 추가적인 흔적을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편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매일 탐방 안내소 앞을 지켰습니다. 특히 어머니 박영숙 씨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딸의 사진을 들고 지나가는 등산객들에게 우리 딸 못 보셨어요? 라고 묻는 그녀의 모습이 방송을 타면서 전 국민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은정이는 착한 아이예요. 누구한테 해코지하거나 그럴 애가 아니에요. 박영숙 씨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저 집에만 돌아오면 돼요. 어디에 있는지라도 알려주세요. 남동생 김성훈 씨는 직접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산속을 헤매며 누나를 찾았습니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김성훈 씨는 체력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지만 날이 갈수록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산을 좋아했어요. 그런 누나가 산에서 사라졌을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버지 김보영 씨는 평소보다 말이 줄었습니다. 그는 옛 공무원답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딸이 어디서 무슨 일을 겪고 있을지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등산 동호회 회원들과 일반 시민들까지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한때는 하루에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김은정 씨를 찾기 위해 한라산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의 민간 수색이 이루어진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은정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이 지나면서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았는데 흔적조차 없는 게 이상하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색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드러났습니다. 첫째, 김은정 씨가 평소 자주 가던 장소에서도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특정 바위나 전망대에서 휴식을 취하는 습관이 있었지만 그 장소들에서는 그녀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김은정 씨가 자주 이용하던 등산로 쉼터에서 그녀를 본 목격자가 없었습니다. 쉼터 관리인이든 다른 등산객이든 그날 김은정 씨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매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셋째, 김은정 씨의 소지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배낭, 물병, 간식은 물론이고 휴지 한 장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실종 사건에서는 실종자의 소지품 일부가 발견되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달랐습니다. 최준호 형사는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했습니다. 그는 김은정 씨가 정말 산에 올랐는지조차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입산 기록부의 필체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고 안내소 직원도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새로운 가설이 세워졌습니다. 김은정 씨가 실제로 산에 오르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 기록부에 이름을 남긴 뒤 다른 목적으로 다른 곳으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녀가 거짓 기록을 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경찰은 가족이나 동료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김은정 씨의 사생활을 더욱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은정 씨는 정말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대인관계, 재정상태, 연애 문제 등에서 특별한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김은정 씨는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고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언론의 관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던 뉴스는 새로운 단서가 없자 보도 횟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2달이 지났지만 김은정 씨에 대한 단서는 여전히 없었습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지만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수색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준호 형사는 이 사건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수십 년의 경찰 생활 동안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담당했지만 이렇게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실종자의 소지품이나 옷 조각이라도 발견되기 마련인데 김은정 씨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김은정 씨가 등산로를 벗어나 험준한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입니다. 한라산에는 깊은 계곡과 절벽이 많아 실족 사고가 나면 찾기 어려운 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씨는 경험 많은 등산객이었고 안전을 중시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심장마비 같은 응급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시신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사고 가능성도 제기되었지만 한라산에는 사람을 해칠 만한 대형 맹수가 서식하지 않습니다. 가장 의심스러운 점은 김은정 씨가 정말 산에 올랐는지 여부였습니다. 입산 기록부에는 분명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이후의 목격담은 불분명했습니다. 누군가 김은정 씨의 이름을 사칭해 기록부에 적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하지만 이 가설에도 허점은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필체를 아는 동료들이 기록부의 글씨를 확인하고 그녀의 필체가 확실하다고 증언했습니다. 게다가 안내소 직원도 그날 김은정 씨를 본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왜 그런 일을 해야 하는지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김은정 씨가 누군가와 문제가 있었거나 의도적으로 사라질 이유가 있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녀의 사생활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김은정 씨는 평범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김은정 씨는 업무에 헌신적이었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특별히 고민이나 스트레스를 드러낸 적도 없었습니다. 금전 문제나 연애 문제도 없었습니다. 2001년은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김은정 씨는 온라인 활동도 거의 없었습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은정 씨는 부모님, 남동생과 관계가 좋았고 집안에 특별한 갈등이나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아침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한 모습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김은정 씨에게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째, 단순 조난사고. 길을 잃고 헤매다가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가능성. 하지만 한라산 등산로는 비교적 안전하게 정비되어 있고 김은정 씨는 여러 번 올라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날씨는 좋았고 시야를 가릴 만한 짙은 안개도 없었습니다. 둘째, 실족 사고. 미끄러져 깊은 계곡이나 절벽 아래로 떨어졌을 가능성. 하지만 그렇다면 시신이나 소지품이 발견되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헬리콥터로 공중 수색을 해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셋째, 범죄 연루 가능성. 하지만 김은정 씨에게는 누군가를 만나기로 한 약속이나 계획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2001년에도 등산객이 꽤 많았던 한라산이라는 개방된 장소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넷째, 기억 상실이나 정신적 충격으로 인한 방황. 갑작스러운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을 잃고 어딘가로 떠났을 가능성. 하지만 김은정 씨에게 그런 충격을 줄 만한 사건이나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언론의 관심도 식어갔습니다. 다른 사건들이 터지면서 김은정 씨의 실종은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2001년은 유난히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해였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성훈 씨는 매주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누나가 어딘가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점점 야위어가는 김성훈 씨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의 마음은 더욱 아팠습니다. 박영숙 씨는 은정이가 돌아오면 언제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딸의 사진 앞에서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김보영 씨는 겉으로는 침착했지만 밤마다 그의 한숨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공식적인 수색은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 투입할 인력과 예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준호 형사는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즉시 수사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 한라산에 첫눈이 내렸을 때 다시 한번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눈이 녹으면 무언가 드러날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가족과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주도한 수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이 되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거나 착각으로 밝혀졌습니다. 가족들의 희망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2003년 봄,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라산을 오르던 한 등산객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고 신고했지만 확인 결과 김은정 씨와는 관련 없는 낡은 캠핑 장비였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가족들은 지쳐갔습니다.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과정이 반복될수록 고통은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어딘가에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2004년 가을, 실종된 지 3년 만에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2004년 10월, 실종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예상치 못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한라산 등산로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 바위 틈에 끼어있는 등산화 한 짝이 발견된 것입니다. 등산화를 발견한 사람은 한라산을 자주 오르던 지역 주민 정민호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정 씨는 매주 주말마다 한라산을 오르는 베테랑 등산객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등산을 하던 중 잘 사용하지 않는 지름길로 들어섰다가 바위 틈에 낀 등산화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등산객이 잃어버린 신발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등산화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비바람을 맞았다면 심하게 손상되었을 텐데 비교적 상태가 양호했습니다. 바위 틈이 어느 정도 비를 막아준 것일까요? 아니면 최근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일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신발 안에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비닐봉지에 쌓인 SD카드 일개가 들어있었습니다. 2004년은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과 함께 SD카드가 점차 널리 사용되던 시기였지만 아직 일반 등산객들이
흔하게 가지고 다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정민호 씨는 몇 년 전 실종된 여성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은정 씨 실종 사건은 여전히 지역 사회에서 회자되는 미제 사건이었습니다. 신고된 등산화와 SD카드는 즉시 수사본부로 옮겨졌습니다. 최준호 형사는 3년 만에 나타난 단서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남긴 메시지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부풀었습니다. 등산화 감식 결과는 흥미로웠습니다. 제조사와 모델을 확인한 결과 김은정 씨가 실종 당일 신었던 것과 동일한 제품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김은정 씨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같은 브랜드, 모델, 사이즈의 신발을 신는 사람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SD 카드였습니다. 경찰은 전문가에게 의뢰해 카드 데이터 복원을 시도했습니다. 3년 동안 야외에 방치되었지만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던 덕분에 비교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이라는 특수한 환경도 보존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데이터 복원 작업은 신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데이터가 완전히 손상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는 특수장비를 이용해 조심스럽게 데이터를 읽어드렸습니다. 몇 시간의 작업 끝에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데이터 복원 결과 SD카드에는 총 12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대부분의 사진이 흐릿해서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화질이 좋지 않았고 카메라 앵글이나 구도도 일정하지 않아 급하게 찍은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사진을 정밀 분석한 결과 모두 한라산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배경으로 보이는 바위나 나무들이 한라산의 특징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몇몇 사진에는 한라산 정상 부근에 독특한 지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촬영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사진 한 장에는 사람과 비슷한 형체가 보였지만 너무 흐릿해서 누구인지, 심지어 정말 사람인지조차 불분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이 화질 개선 작업을 시도했지만 2004년의 기술 수준으로는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에는 손목 시계와 비슷한 물체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시간을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금속 신읒줄이 햇빛에 반사된 모습 같았습니다. 김은정 씨도 평소 시계를 차고 다녔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의 EXIF 정보를 분석한 결과 사진들은 김은정 씨가 실종된 바로 그날인 7월 15일에 촬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촬영 시간은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이전 목격자들의 증언과는 다른 시간대였습니다. 만약 김은정 씨가 이 사진들을 찍었다면 그녀는 늦은 오후까지 산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는 그녀의 평소 등산 패턴과는 다른 행동이었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배경을 분석해 촬영 장소를 찾으려 했습니다. 지질학자와 식물학자까지 동원되어 사진 속 바위와 식물을 분석했지만 3년 동안 자연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위치는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주 등산로에서 상당히 떨어진 일반 등산객들이 잘 가지 않는 지역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새로운 의문이 생겼습니다. 김은정 씨는 왜 그곳에 갔을까요? 한편 등산화가 발견된 위치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바위 틈에 끼어있는 상태는 자연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낮아 보였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누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SD카드 발견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년 동안 아무 소식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단서였습니다. 희망과 불안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찍은 사진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영숙 씨는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을지도 몰라요. 김성훈 씨는 사진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누나가 가본 적 없는 곳 같은데 왜 저런 곳에 갔을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 김보영 씨는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순간이 담겨 있을지도 모르는 사진이었습니다. 은정이는 이 사진들을 찍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생각에 그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사진만으로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의문점만 더 늘어났습니다. 김은정 씨는 왜 가보지 않았던 곳에 갔을까? 그리고 등산화와 SD카드는 어떻게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을까? SD카드 발견으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경찰은 사진 속 배경을 단서로 새로운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주 등산로가 아닌 외딴 지역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사진 분석으로 추정된 지역은 한라산 동쪽 사면의 험준한 곳이었습니다. 일반 등산객들은 거의 가지 않는 곳으로 등산로에서 약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김은정 씨는 왜 그곳에 갔을까요? 항상 안전을 중시하던 그녀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최준호 형사는 새로운 수색팀을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산악 전문가들과 함께 더욱 정밀한 수색 계획을 세웠습니다. 3년 전에 놓친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수색팀은 사진 속과 비슷한 지형을 가진 장소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들은 바위의 모양, 나무의 배열, 지형의 특징 등을 꼼꼼하게 비교했습니다. 목표 지역을 서너 곳으로 좁힌 뒤 집중적인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 지역에서는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지역에서 그들은 작은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플라스틱 조각은 물병의 일부로 보였습니다. 햇빛에 바래고 부서졌지만 상표의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김은정 씨가 평소 즐겨 마시던 음료 브랜드와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명확한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같은 브랜드의 음료를 마시기 때문입니다.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 반경 1km 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깊은 계곡, 바위 틈, 동굴까지 모두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김은정 씨의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김은정 씨의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SD카드가 발견되었다는 것은 그날 김은정 씨가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다른 단서가 더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김성훈 씨는 매일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누나가 마지막으로 있었을지 모르는 장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험준한 지형과 빽빽한 숲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누나가 정말 이런 곳까지 왔을까요? 김성훈 씨는 의문을 표했습니다.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던 누나가 이런 위험한 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혹시 누가 억지로 데려온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은 경찰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김은정 씨가 자발적으로 그곳에 갔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SD카드 속 사진들도 명확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수색 2주째 또 다른 발견이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천 조각이 발견된 것입니다. 붉은색 천 조각으로 김은정 씨가 입었던 재킷과 색상이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은 조각이라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천 조각을 정밀 분석한 결과 섬유의 종류와 염색 방식이 당시 판매되던 등산복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김은정 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많은 등산객들이 비슷한 종류의 옷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 발견들은 수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은정 씨가 실제로 그 지역에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검토했습니다. 첫째, 김은정 씨가 길을 잃고 숲속 깊이 들어갔을 가능성, 그 과정에서 실족하거나 조난을 당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야생동물의 습격. 한라산에는 대형 맹수는 없지만 멧돼지 같은 동물이 있습니다. 특히 새끼를 둔 멧돼지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범죄 연루 가능성. 누군가 김은정 씨를 그 외딴 곳으로 유인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기나 용의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면서 언론의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3년 만에 발견된 단서, 진실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한 달간의 집중적인 수색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조각과 천 조각뿐이었습니다. 경찰은 점차 수색 규모를 줄여야 했습니다.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3년 만에 나타난 희망이 다시 한번 좌절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만이라도 알게 된 게 어디예요. 박영숙 씨는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누나는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갔을까요? 김성훈 씨의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 걸까? 아니면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걸까? 하지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의 일기장이나 개인 기록을 다시 확인해 보아도 그날의 특별한 계획이나 약속에 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수색이 끝나자 SD카드 속 사진들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사진 속에 놓친 단서가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으로 더욱 정밀한 분석이 시도되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의 기술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장 선명한 사진 한 장을 확대 분석한 결과 멀리 사람과 비슷한 형체가 있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작고 흐릿해서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김은정 씨는 혼자 있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었을까요? 이 질문들은 해결되지 않은 채 2004년이 지나갔습니다. SD카드의 발견은 새로운 단서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의문을 낳았습니다. 김은정 씨의 실종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2005년 SD카드가 발견된 지 1년 후 사건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언론의 관심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하지만 김은정 씨의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답 없는 질문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역 주민 38세 신동유 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김은정 씨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경찰과 가족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신동유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날 산에서 이상한 것을 봤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술에 취한 사람의 말 같았습니다. 경찰이 자세히 추궁하자 그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말을 바꿨습니다. 며칠 후 신동유 씨는 다시 나타나 내가 그 여자를 봤다고 주장했지만 시간과 장소에 대한 진술이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아침에 봤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후에 봤다고 했습니다. 장소도 정상 부근과 계곡 근처를 오가며 불확실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정밀조사 결과 신동유 씨의 진술은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을 앓고 있었고 관심을 끌기 위해 거짓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두세 번 더 반복되면서 가족들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2007년 실종 6년째에 또 다른 목격담이 나왔습니다. 지역 상인 50세 장철민 씨가 그날 하산길에서 김은정 씨와 비슷한 여성을 봤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장 씨는 시간과 장소를 명확히 제시하며 틀림없이 기억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철민 씨의 말에 따르면 2001년 7월 15일 오후 5시경 그는 한라산 중턱에서 황급히 내려오는 한 여성을 봤다고 합니다. 그는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이 서둘러 내려왔다고 말했고 옷차림도 김은정 씨가 입었던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진술에도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왜 6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이런 중요한 제보를 하는 것일까요? 장철민 씨는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최근 뉴스를 보고 생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장철민 씨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여러 모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목격 시간과 장소가 다른 증언들과 맞지 않았고 그날 그 시간에 장 씨가 정말 그곳에 있었는지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게다가 장철민 씨가 묘사한 여성의 인상차기도 키는 보통이고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길이 등 너무 모호해서 여러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진술도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거짓 제보가 계속되면서 수사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설령 진짜 목격자가 나타나더라도
분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최준호 형사는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새로운 목격자가 나와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김은정 씨의 가족들은 매년 실종일에 한라산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탐방 안내소 앞에 꽃을 놓고 딸을 추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전히 그녀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2010년 실종 9년째 되던 해에 아버지 김보영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끝내 딸을 찾지 못한 한을 품고 눈을 감았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은정이가 돌아오면 아빠를 깨워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장례식 후 박영숙 씨와 김성훈 씨는 더욱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김성훈 씨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대신해서라도 누나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새로운 단서를 찾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2015년 실종 14년 만에 이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중단되었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오면 즉시 수사를 재개한다는 약속은 유효했습니다. 그해 김성훈 씨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와 아내는 매년 누나를 위한 추모식을 열었고 태어난 아이에게 누나를 소개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한라산을 찾기도 했습니다. 2020년 실종 19년째 되던 해에 어머니 박영숙 씨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딸의 귀환을 믿었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임종 직전 은정이 방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신신당부했고 김성훈 씨는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제 남은 가족은 김성훈 씨뿐입니다. 그는 여전히 누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 15일이면 그는 어김없이 한라산을 찾아 누나를 그리워합니다. 그는 누나가 마지막으로 걸었을지 모르는 길을 걸으며 그녀를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현재 2025년 사건이 발생한 지 24년이 흘렀습니다. 등산화 속 SD카드는 여전히 경찰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흐릿한 사진들은 여전히 해석되지 못했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온라인 커뮤니티나 미제 사건을 다루는 프로그램에서 김은정 씨 사건이 언급됩니다. 새로운 분석 기법이나 추리가 제시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라산의 바람과 침묵 속에서 김은정 씨의 실종은 영원한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왜 평소와 다른 길로 갔을까요? SD카드 속 사진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은 24년이 지난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한 채 한라산 어딘가의 바람결에 흩날리고 있습니다. 김은정 씨의 실종, 그것은 시간이 멈춘 채 우리 곁에 머물고 있는 미스터리입니다. 김은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때로는 평범한 일상의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라진 이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를 말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혼자 등산할 때는 반드시 가족에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고 정해진 시간에 연락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아무리 익숙한 산이라도 예기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단서라도 소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은정 씨 사건에서 발견된 SD카드는 3년 만에 나타났지만 그것이 유일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일시적인 관심이 아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미제 사건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날의 흔적은 세상이 기억해야 할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나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 기억을 더 널리 퍼뜨리는 힘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